트래비스 킹이 북으로 월북한 지 몇 개월 만인 지난 23년 9월 27일 미국으로 송환되었음을 알립니다. 트래비스 킹 송환 사건은 주주 정부의 노력이 활동합니다. 아직까지 이 송환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대화 채널이 발견되었습니다. 해석하는 상황이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미국 측에서 뜻밖의 미북한 대화 테이블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북한은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2023년에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 몇 가지 주요 요인에 의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로부터의 항해과 에너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23년 또한 독점적인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군인과 저작권을 보장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유하는 사회적인 공동체를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북한에 대해 더욱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첫 번째, 생각보다 선방한 경제. 내년부턴 걱정될 이유는 러시아의 경제 성장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서방의 제재와 처벌, 전쟁의 부담으로 인해 성장이 불안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약 2%의 성장이 예상되지만 2024년은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1.1%로 예상됩니다. 주요 신흥시장 및 개발 도상국의 약인 4%에 비해 윙윙거리는 클래스로 인해 또 다른 변경사항이 발생합니다. 러시아의 경제 성장이 부진하게 되는 주요한 것은 서방의 문제에 대한 제재와 러시아의 붓대로 인해 2014년 예측과 2014년 이전 기준으로 변환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제금융시장에 문의하십시오. FRB, 자산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측에서 내 말에 보고되는 문제에 대한 설명은 큰 문제로 인해 발생합니다. 러시아는 주요 에너지 수출국이지만 서방의 제재로 인해 수출이 예상되고 있다. 유럽연합 EU 및 기타 국가들은 러시아를 수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가치가 글로벌 시장 가격보다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2023년에는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가치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선택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푸틴이 UAE에 권한을 부여할 이유. 중국 언론은 중국 간수성에서 1억 톤의 문제가 있습니다. 초대받은 후 발견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중국이 더 이상 이상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려움증이 있는 저곳에서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천연자원 수출 의존도가 높다. 러시아 경제가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푸틴은 최근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국제령이 필요한 용도와 아랍에미리트 UAE 때문에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활동적인 마한 환대의 활동을 대표하는 푸틴의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인도의 영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23 기준으로 인도에 대한 여러분의 수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30일 기준으로 인도로부터 평균 약 100만 달러의 가치를 수입하고 허가합니다. 인도 전체 원유 수입량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러시아는 인도에 이어 중국에도 특별하게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2년부터 러시아에서 560이 가치 있는 약품을 수입할 것입니다. 이전 최고를 넘어서는 멤버입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주저하고 인도가 서방 진영 국가들에서 실력이 큰 무역 국가로 성장하면서 교역은 근본적이지 않고 자금줄이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는 소수의 중요한 자리로 자리를 차지합니다. 러시아어는 인도, 중국과 같은 국가에 대한 수출을 통해 서방 국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는 러시아와 경제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인도는 소수에 대한 요구를 특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문제는 IMEC 경제회랑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UAE가 IMEC 경제회랑에 참여하기 시작한다면 러시아는 인도라는 다양한 시장을 목적지 국가들에게 있어서 오른쪽에 있는 것입니다. 인도인은 사실상 마지막으로 외부 시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인도가 IMEC 경제회락을 통해 바로 권리를 확인하세요. UAE 연결되는 파이프 가동한다면 러시아는 도로 자금줄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최근 위안화 가치도 많은 중단되는 추세로서 가장 큰 수출 국가인 중국이 별 볼일 없는 상태가 되었다. 러시아의 흉터감은 더욱 더 필요합니다. 러시아의 경제가 위축되는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될 나라는 북한입니다. 세 번째, 러시아에 의존하는 우편함. 러시아와 최근 북한의 경제적 연결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경제가 과거와 기존의 다른 구조로 보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중국과 밀무역으로 성장하는 활동의 성장, 즉 장마당 경제가 죽는 대신에 관리자 권한에 바로 꽂히는 러시아 화폐 단위 바로 권한에 공급되는 도서로 인해서 북한은 별로지만 유명인은 과거와 다른 상황이 존재합니다. 러시아와 콘솔 교역이 선반의 암울한 경제 상황 속에 힘겹게 성장했던
장마당 같은 경제를 쓸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그럴 것 같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IMEC 경제회랑이 가통하게 거래로 국제적으로 가격이 더 저렴하다면 경제적 상황은 더욱 암해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내부적으로 불리한 상황 등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 이상 러버, 북 교역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인종차별이 될 수 있는 경우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복원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 특별히 한국은 러시아 교류, 무비자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라인 만큼 전 휴전 등의 조건으로 서방국들과 함께 관계 강화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한국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 교류는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번째, 미국의 손 내미는 콘솔.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주저앉아 오면서 컨트롤러가 뜬금없는 외교적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트래비스 킹입니다. 트래비스 킹, 주한미군 상병이 북으로 잦은 월북한 상황 속에 북이 과거와는 달리 이 월북 군인을 바로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극의 미국에 대한 연락처 대화에 대한 것입니다. 외교적인 말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 도난 또 중국의 북한에 대한 외면이 아프게 된다면 북한은 의지할 수 있는 나라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알루미늄 동남아 등의 외교관 대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완전히 특별한 외교 특전이 있습니다. 이들 파견해서 대북 외교 강경 노선을 가지고 현재 반짝이는 메시지를 내며 뭔가 태도를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의 상황을 보면 관리인이 있어주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침공을 당할 수 있는 경우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남한으로의 직면한 충돌 상황은 본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주한미군이 대만에 도입되지 않도록 하세요. 관계가 없는 상황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석이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구합니다. 이는 1950년 한국전쟁과 동일합니다. 동시에 티베트를 침실에 넣어서 서방이 한국에 도입하느라 티베트를 신경 쓰는 힘이 부족한 상황과 흡수합니다. 중국의 수많은 상황을 통해 반응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설적인 피규어화 플레이, 미국의 북극곰과의 관계 구성을 북북의 비핵화가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또 휴전선의 독점적인 대거 생존자로 이전 보호, 타결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북서쪽, 특히 지역 39도 선 이남 지역에 대한 개방 가능성, 비무장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9도 선 이남의 지역군을 모두 39도 선북으로 이전했습니다. 39선과 휴전선 사이의 지역을 개방시대로 설정하여 경제개발 계획을 예상할 수 있는 곳은 사리원 남포 남평양, 금강산 통천군 등 주요 발전 가능성이 좋은 도시들이 39도 선 이남에 있습니다. 이 지역 특성화의 발전을 추진하고 39도 선 이북 지역으로 북측의 가능성 있게 경제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부분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통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버튼을 눌러야 하는 카드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미중일러를 반하는 대부분의 외교 공간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도둑 사정이 자이면 콘솔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존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등의 이변이 관계를 강화하는 경우 북한이 조작하는 길은 개방의 길, 비핵화의 길로 변함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능성은 희박해 39도 선 이남이 비무장지대와 또 과거의 명예로운 개방형 지대화 가능. 한국은 수도권으로부터 재래식 화력을 멀리 물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또 DMZ의 노력사가 39도 선 이남에 투입돼 북한의 비무장 상황 등의 안전을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진짜 큰일 났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나라가 한국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초대박 제안을 해오면서 삼성과 현대가 미국 투자를 취소하고 새로운 곳에 초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근 미국은 역사상 최초로 가장 큰 경제위기에 놓이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미 난리가 나버렸는데 전 세계 국가들 중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기로 한 한국이 투자를 철회해버리면서 한순간에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삼성과 현대 등 한국 기업들이 직접 고용하는 미국인만 수십만, 이들의 현지 협력업체들까지 모두 생각하면 한방에 수백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날아가 버리면서 미국인들은 바이든을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을 건드려서 이런 꼴을 만들었냐? 라고 말이죠. 반면 한국은 전혀 예상도 못한 곳에서 초대박 제안을 받으면서 열광의 도가니, 피날레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현재 미국의 상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애플과 테슬라, 메타 등 미국을 대표하는 몇몇 기업들의 주식들이 하늘 높이 치솟고 있는 데다 1분기 미국 GDP가 2%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면서 미국은 역시
세계 최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심각한 착시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일제히 미국 경제는 현재 심각한 불황에 빠졌다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듀케인 가족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유명한 헤지펀드는 수요일 낮은 실업률과 긍정적인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경착륙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경제가 붕괴되면 파산이 급증하고 실업률이 5%를 넘으며 기업 이익이 최소 20% 감소할 것이라는 끔찍한 예언을 했습니다. 미국 최고이자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인 JP모건도 어뢰적으로 무서운 경고를 날렸습니다. JP모건은 현재 미국의 상황을 항공기에 빗대며 꼬리 회전 시장 신뢰 부족에 빠졌고 엔진이 꺼지려고 하는 은행 대출 상황에서 이제 연착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비관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미국 경제는 너무나도 강력하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조차 미국의 심각한 상황을 최근 인정했습니다. 옐런은 CBS 뉴스 방송에 출연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지역 은행들의 신뢰가 완전히 붕괴, 상업용 건물들의 공실률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들을 거론하며 미국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미국 고용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을 낌새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알렸는데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 그나마 마지막 희망에 버티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 덕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많은 규모를 투자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미국에서 투자를 철수해버리는 순간 미국은 그야말로 대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한국 기업들도 뒤통수를 친 바이든이 너무나도 밉지만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잡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초대규모 투자들 진행하려 했죠.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나라 멕시코가 한국에 초대박 제안을 해오면서 삼성과 현대가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 초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르바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을 만나 멕시코가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보조금과 특혜를 주겠다며 멕시코는 미국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만큼 삼성이 멕시코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지어도 바이든이 절대 차별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과 멕시코는 반도체 산업 육성 협력 계약도 체결했기 때문에 삼성이 멕시코에 반도체 공장을 세워 미국에 보내더라도 미국에서 생산한 반도체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리스 창장중모 TSMC 창업주는 올해 4월 미국의 한 싱크탱크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은 대만보다 약 50% 높은 수준일 것이라며 미국은 반도체 위탁 생산을 위한 인력풀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았고 이들을 교육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며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는 않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반면 멕시코는 미국과 같은 북중미 경제권으로 묶이면서도 인건비와 토지 가격 등이 훨씬 낮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멕시코 제조업 투자 유치협회 IVMSA의 조사에 따르면 멕시코는 중국보다도 노동 비용이 30%, 임대료가 50% 저렴합니다. 게다가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올해 8월에 통과된 미국 반도체 지원법을 멕시코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등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면 더 적은 비용으로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셈이죠. 삼성전자는 이미 멕시코의 가전 공장 등을 운영하며 현지 경영 노하우를 쌓아온 만큼 반도체 공장 설립도 매우 쉽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삼성에 반도체 공장만 부탁한 것이 아니라 비료 공장도 짓고 싶다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27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멕시코는 삼성과 멕시코만 인근에 비료 공장을 짓고 싶다며 포자리카 지역은 이전에 석유화학 산업 지역으로 활용됐고 항구와 해안가를 아우르는 가스 파이프라인이 연결된 핵심 지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이 멕시코에서 건설, 에너지, 정보통신 산업 수주를 싹쓸이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도와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멕시코로부터 초대박 제안을 받은 곳은 삼성뿐만이 아닙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멕시코 정부로부터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받으며 공장 이전을 제안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멕시코로 넘어가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의 IRA 혜택을 그대로 받는 동시에 비용은
50% 가까이 줄어들어 수익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멕시코의 갑작스러운 뒤통수에 바이든 행정부는 긴급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요. 멕시코가 이렇게 한국에 초대박 제안을 해온 것은 단순한 멕시코 대통령의 일탈이 아닙니다. 현재 멕시코 내 한국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심지어 곧 있을 멕시코 내 대통령 선거에서도 한국이 핵심 주제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내년 멕시코 대통령 선거, 여당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기 K-팝 그룹 방탄소년단 BTS 초청을 공약으로 내걸어 전 세계 외신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멕시코 매체 엘 피난시에로에 따르면 집권 여당 국가재건운동의 모아리에네이 모레나 소속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예비후보는 9일 현지 시간 이달고주 악토판 지역에서 열린 애니메이션 축제에 참석해 BTS 초청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출신인 에브라르드 후보는 축제 참가자로부터 BTS를 초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는 2025년 멤버들이 군 복무를 마치는 직후인데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BTS 멤버들의 저녁 예상 시점까지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는 우리가 BTS를 멕시코에 올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나를 초청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브라르드 예비후보는 BTS 곡 버터 포스터를 들고 활짝 웃는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청년층과 팬들을 공략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 매체는 이번 공약과 별개로 에브라르드 예비후보가 BTS 팬이자 K-팝 팬이라고도 소개했습니다. 그는 외교부 장관 재임 시절인 지난해 7월 방한에서 자신의 틱톡에 한국의 가장 흥미로운 팝 밴드인 BTS의 팔로워이자 팬인 모든 분께 인사드린다고 언급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멕시코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인 에브라르드 후보가 진짜로 한류 팬인 것도 맞지만 멕시코 내 한류 팬의 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 보니 이렇게 어필하게 되면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멕시코에서는 중남미 최초로 한류 소식만 24시간 전하는 한류 전문 라디오가 생겼고 시험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7.33%의 시청률로 톱10에 진입할 정도로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K-팝을 중심으로 한 한류 전용 프로그램 K-아워는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의 최근 조사에서 청취율 7.33%를 기록, 최단 기간에 상위 10위권 안에 진입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2002년 처음 멕시코의 한국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 2부의 모든 것이 상륙했고 2009년에는 대장금이 방영되면서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블랙핑크와 BTS가 멕시코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수준의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 멕시코인들이 한국에 열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삼성과 현대차, 기아차 등이 멕시코에 초대규모 공장을 건설해 수백만이 넘는 양질의 일자리와 복지를 멕시코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인들은 삼성과 현대는 멕시코에 있는 일본, 미국 공장들과는 다르게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줄 뿐만 아니라 조금 서툴다고 쉽게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무료 교육과 직원 가족들의 복지까지 세세히 챙겨 너무나 큰 감동을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얼마 전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만을 방문하자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많은 이틀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는 공개석상에서 미국이 대만을 폭격할 수 있다는 증격적인 사실을 언급한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한 오브라이언은 미국의 한 뉴스 사이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동맹은 TSMC와 같은 반도체 공장이 중국 손에 결코 떨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만약 대만 침공에 성공하는 분위기가 된다면 중국이 TSMC를 확보하기 전에 미국이 이를 선제적으로 파괴할 것이라는 발언을 해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실 유사시에 대만 반도체 공장을 파괴한다는 미국의 전략은 오브라이언의 발언 전에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미국 육군대학원이 낸 보고서에도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막기 위해 대만 공장 파괴를 계획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것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 점령하더라도 큰 이점이 없도록 이른바 표적 초토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특히 미 육군대학원의 이 보고서에는 다음 전략도 나와 있었습니다. 대만의 TSMC가 중국으로 넘어갔을 때 미국의 동맹인 한국에 위치한 삼성은 반도체 최첨단 디자인에 있어 유일한 대안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어 이목을 끌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당면한 내용입니다. 미국이 대만을 지켜주는 이유는 TSMC가 중국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TSMC가 중국에 넘어간다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며 오히려 미국이 반도체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중국의 산업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미국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반도체 공급원은 한국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 반도체 생산단지는 끝까지 지켜야 하는 최후의 보루인 셈입니다. 그런데 대만의 입지는 실제로 매우 불안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한 오브라이언은 현재 한 단체에서 미국, 대만 관계 강화를 모색하는 TF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만 폭격을 언급했던 오브라이언은 이번 대만 체류 기간 동안 대만의 정관계 주요 인사들을 만난 것은 물론 차이원 대만 총통으로부터 훈장까지 받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게다가 곧바로 대만 총통이 전격적으로 미국 순방에 나서자 미국, 중국, 대만 간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대만이 엄청난 저자세를 보이는 만큼 중국 공격에 대한 불안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차이원 대만 총통은 9박 10일간 일정으로 과테말라와 벨리즈를 방문하기 위해 첫 경유지인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대만 총통이 미국 땅을 발자 잔뜩 돋기가 오른 중국은 만일 차이원이 이국 메카시 하원 의장을 만날 경우 결연한 반격을 하겠다고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차이원이 메카시 하원 의장을 만날 경우 이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인민의 반군 소속 군용기 16대와 군함 4척을 보내 대만 주변 공역과 해역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는 한편 대만의 군사시설을 마비시키는 전자전까지 감행하겠다는 초강력 발표를 했습니다. 전자전은 전자장비를 활용해 적의 통신을 교란하거나 네트워크를 해킹해 피해를 주고 이를 아군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활동인데요. 홍콩 명보는 베이징의 소식통을 인용해 차이 총통과 메카시 의장의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중국은 전자전을 통해 대만의 특정 목표를 공격, 마비시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대만 섬을 포위하는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벌였던 중국은 이번에 차이 총통이 미국 땅을 발자 연일 대만을 겨냥한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전쟁까지 일사하겠다며 격렬하게 반발하자 미국은 오히려 중국을 달래는 듯한 뉘앙스로 대만 총통의 이번 미국 방문은 다른 나라에 갔다가 들르는 경유 형식이며 경유는 방문이 아니다. 사적이며 비공식적인 것이다. 중국이 이를 빌미로 대만의 공격적인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 라며 오히려 달래는 식으로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대만 총통이 직접 찾았는데 사적인 방문으로 격화시킨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처럼 미국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자 자신감을 얻은 중국은 미국에 대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가장 치명적인 곳을 겨냥했습니다. 예상대로 반도체입니다. 중국이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사의 사이버 보안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반도체는 미국에게 가장 뼈아픈 영역입니다. 중국이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의 가장 약한 고리인 메모리 반도체 3위 기업 마이크론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요 외신들은 중국 사이버공안관리국이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마이크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하면서 이번 조사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두고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며 대만 총통이 미국을 방문해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기업이지만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입니다. 지난해 연간 매출 중 11%인 33억 달러, 약 4조 3천억 원이 중국에서 나왔을 만큼 마이크론에게 중국은 핵심 시장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갑자기 마이크론을 조사하겠다고 나서자 미국 반도체 업계에서는 마이크론 제품이 보안 위험이 있다는 의혹은 핑계일 뿐이며 중국의 진짜 속내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수출 통제 강도를 높이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같은 조치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신박한 것은 중국의 이러한 조치가 없었던 지난해에 이미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면서 마이크론이 이미 실적 부진에 시달려왔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중국의 마이크론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거나 마이크론 제품의 중국 판매가 금지되기라도 한다면 마이크론은 심각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우려는 즉각 증시에 반영됐습니다. 중국의 마이크론에 대한 조사가 발표된 날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 주가는 4% 넘게 급락한 60.3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산제이 메이로트라 마이크론 최고 경영자는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이크론 최고 경영자는 얼마 전 투자자들에게 배포한 2023회계연도 2분기 실적 설명 자료에 D램은 의미 있는 마이너스
비트 코로소를 기록할 것. 낸드는 전년 대비 비트 생산이 역성장할 것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중국이 때리기도 전에 이미 마이크론은 극심한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과 그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순손실 23억 달러라는 최악의 문기 성적표를 받아들었고 사실상 추가 감산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론 자체적인 감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산제이 메로트라 마이크론 최고 경영자의 공개적인 감산 선언은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해 감산 동참을 부탁하는 메시지라고 문숙합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감산에 동참하지 않는 한 마이크톤의 감산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경쟁사인 한국 기업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마이크론은 감산과 아울러 시설 투자까지 더 축소한다고 밝힌 데에서 속내가 드러납니다. 마이크론의 올해 시설 투자액은 70억 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분기 발표한 80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나 줄어든 겁니다. 전년 대비로는 40% 이상 시설 투자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마이크론의 마크 머피 최고 재무책임자는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겠지만 올해 회계연도 내내 영업이익률과 현금 흐름이 상당한 수준의 마이너스를 유지할 것이라고 아예 솔직히 말했습니다. 결국 반도체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 그에 따른 감산 조치가 물가 피해지자 마이크론은 공식적으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만 차이잉원 총통의 이번 방미로 인해 다시 한번 TSMC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불안감이 부각되었고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 반도체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선박 수주를 모조리 가로채려 했던 중국이 사우디에서 나타난 놀라운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시진핑의 1대1로 전락에 따라 사우디 진출을 모색해왔습니다. 그간 석유까지 대거 사들이며 유조선 수주에 공을 들여온 것인데 하지만 한국 때문에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사우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17년 사우디와 합작 조선소 건설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1996년 세운 베트남 조선소 이후 두 번째 해외 조선소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사무디와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합작 회사 IMI는 그렇게 탄생했고 당초 2021년 완공될 예정이었던 조선소는 코로나로 공정이 늦어지며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우디 동북부 킹살만 조선산업단지 내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150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축구장 700개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압도적 크기를 자랑합니다. 현대베트남 조선 30만 평과 비교하면 약 5배에 달합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180만 평인데 이를 제외하면 단일 조선소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곳에서는 연간 40척 이상의 선박 건조가 가능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사우디 현지에 100명 이상 인력 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본격적으로 세계 선박 건조 시장에 진출한 이래 이렇게 많은 인력을 해외에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게다가 국내 조선업 역사상 처음으로 순수 로열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5조 원 이상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에 라이센서로 참여하는데 지분 20%를 확보해 추가적인 수익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분의 가치는 1억 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초기 지분은 10%로 정해져 있었으나 빈살만 왕세자 방한 당시 20%로 늘리기로 합의하며 변경이 했던 것입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지분 40%로 최대 주주이고 아람코의 선박 운영 자회사 바울이 또한 주요 주주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초대 영혼 유문반선 VLCC 건조 기술을 전수해주면 IMI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척당 로열티를 받는 것입니다. 한국조신해양은 엔진에서도 로열티를 받는데 2020년 사우디 측과 엔진 생산업체 SEMCO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SEMCO 지분 30%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한국조선해양이 톡자 기술로 개발한 선박용 중형 엔진, 힘센 엔진을 만들 때마다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연간 총 200여 대 분의 선박용 엔진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사우디는 특히 원유 수송 수요가 높은 만큼 주로 VLCC가 건조될 예정인데 PC 선화학 제품 운반선과 벌크선을 포함해 연간 4톤5대의 유전 개발 시추 설비, 25대의 해양 플랜드, 지원 선박 OSV, 18척의 대청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상황입니다. 건조, 수리, 유지 보수를 모두 포함하면 연간 최대 250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IMI는 이미 아람코로부터 20개의 굴착장치와 50척 이상의 벌크선 및 VLCC 등을 수주해 놓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소는 3년치 일감이 쌓여 도크가
꽉 찬 상황에서 해외 사업장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현지 직원들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관련 업무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IMI는 아람코와 손잡고 조선해양 인력 육성 사업을 수주했는데 집권 계약의 3억 4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작년 7월 IMI에 초대형 유조선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1971년 영국의 스골 리스고로부터 26만 톤급 VLCC 설계도면을 임대해 첫 선박을 건조한 이후 약 50년 만에 유조선 설계 기술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도약한 것입니다. 이는 세계 1위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현대중공업은 VLCC 설계도면 제공과 기술 컨설팅 등 설계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선박 발주국들은 보통 자국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을 반대급부로 요구하지만 사우디는 탈석유에 대비해 조선업 육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로열티를 기반으로 한 한국조선해양의 글로벌 전략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옵니다. 대형 LNG 운반선이나 이중연료 추진선 등 현재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 선박은 중국, 일본 등 경쟁국과 초격차를 유지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비주력 선증은 신흥국에 대한 기술 수출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고 경쟁업체를 견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비주력 선 중에서도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야 LNG선이나 대형 컨테이너선 등 주력 분야에서도 중국 조선소들의 저가 수주 여력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언론 또한 사우디와 현대중공업의 합작사 설립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 노출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중국인은 무슨 상황이냐? 며 놀라움을 표했고 글로벌 협력이 대세라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제는 사우디의 석유를 사는 대가로 선박 발주를 요구할 수도 없다며 한국에게 기회를 빼앗긴 현실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중국 견제 효과는 베트남조선에서도 증명됐습니다. 현대베트남조선은 신조 사업 15년 만에 수주 200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노하우, 전수와 적극적인 투자로 동남아 최대 조선소로 올라선 것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소재 선사로부터 PC선 2척을 수주하면서 누적 수주 199척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저가 수주 공세로 한때 국내 조선 산업을 괴멸직전까지 몰아갔던 중국을 견제할 전초기지 역할로 세워진 것입니다. 1996년 현대미포조선과 베트남 국영도선 간 합작회사로 설립됐고 초기에는 선박 수리 및 개조 사업을 하다가 2008년 신조선 사업으로 전환된 후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2009년 벌크선을 시작으로 모두 157척의 선박을 인도했는데 현대미포조선에서 파견된 엔지니어 60여 명이 상주하며 관리 감독을 진행해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 30만 평 부지 공장에는 베트남 현지 근로자만 5천 명에 달합니다. 베트남의 조선업이 세계 5위 국가로 올라선 것도 현대베트남조선이 74%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주 증가에 지난해에는 700론급 골리앗 크레인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5억 4천만 달러로 총 13척의 선박을 인도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는 20척 건조 체제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다양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2018년 베트남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기도 했죠. 베트남에선 비용 문제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중형 원유 운반선과 벌크선을 집중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조선소들의 주력 선종들입니다. 이런 경험은 사우디 시장 진출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사우디와 군함을 만들기 위한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IMI 현지 조선소에서 군함을 생산하기로 한 것인데 군용 선박 엔진 기술력도 양사가 함께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사우디는 약 3조 원을 들여 호위함 5척 건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대공, 대함, 대잠, 전자전 능력을 대폭 강화한 호위함 모형 10종을 선보여 그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사우디는 군함 건조에서도 로컬 콘텐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합작 조선소를 확보한 현대중공업에 유리한 내용입니다. 작년 11월에는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회담하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죠. 사우디는 신흥국들의 조선업 실패 원인이었던 기자재 인프라 확충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킹살만 단지에 1조 원 규모 두산중공업 주단조 공장을 유치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는 사우디 최대 규모로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입니다. 사우디 측은 주단조 공장 건설은 왕국 최초의 프로젝트로 완전한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의 일부이고 굴착기와 선박 같은 최종 생산물로 확장하는 것, 이 목표라 말했습니다. 이번 공장 건설로 1,4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크게 의미를 부여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는 연간 6만 톤의 주단조풀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용해시킨
금속으로 일정한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주조와 가열한 금속에 압력을 가해 특정 형체로 만드는 단조를 의미합니다. 선박뿐 아니라 석유, 가스, 담수화 공장 등에 필요한 기본 장비를 생산해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과 아람코의 인연은 198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초대형 유조선, PC선, 컨테이너선 등 50척을 수주했고 2020년에는 조선소 건설협력 대가로 4,800억 원 규모 PC선 10척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아람코는 현대오일뱅크 주식 17%를 취득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서 있는데 정유사업뿐 아니라 조선, 엔진 등 다방면에 걸쳐 사업 협력을 하며 사우디 정부의 탈석유화 정책에 따른 비전 2030 프로젝트에 현대가 주요 파트너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대감 등으로 최근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는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4월만 해도 7만 원대였지만 현재는 11만 원 이상으로 올라 있습니다. 실적 또한 크게 좋아지고 있는데 작년까진 직자였지만 올해 6,800억 원 흑자로 돌아선 후 내년 이후 더 빠르게 상승합니다. 반면 중국은 최근 크루즈선과 군함 건조로 겨우 버티고 있지만 사우디 선박 수주를 놓칠 경우 또 한 번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조선소는 2010년 3,000개나 됐을 정도로 화랑을 겪었는데 거의 대다수가 파산하거나 재무 악화로 합병이 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며 조선업 부흥을 언급했고 자국 발주에 힘입어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 낮은 벌크선 위주로 수주고를 늘려 해외 수주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작년 중국이 카타르에서 LNG선을 일부 수주할 수 있었던 것도 80조 원에 이르는 자원 구입의 대가로 선박 수주를 따냈던 것입니다. 중국은 사우디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중국 간 무역 규모는 1,100억 달러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우디 수출의 4분의 1에 달하는 석유 수입을 무기로 유조선 발주 또한 자신들에게 해달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랍코는 이미 현대중공업과 긴밀한 사이가 됐고 중국의 꿈은 물거풀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조선업은 올해부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일 것입니다. 중국을 압도하는 기술로 세계 1위를 지켜내길 바랍니다.